자, 652페이지부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오고 있죠.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 소유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양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고요.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면 이거 우리가 매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가등기 담보는 뭐냐? 조건부로 계약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아라. 변제하지 않으면 요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다오. 이렇게 조건부로 계약을 하고요. 조건부 권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등기할 수 있고,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하게 되는데, 요거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하게 한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줄 때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양도담보, 매도담보. 돈을 빌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고요. 안 갚으면,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는 게 뭐죠? 가등기 담보고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사례로 같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그죠? 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갑구를 떠봤더니요. 1번에서 갑 앞으로, 아니죠. 을 앞으로, 죄송합니다.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고, 2번에서 갑 앞으로 가등기 담보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을구를 봤더니 을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해가지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2번에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요 사례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일단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라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고요. 만약에 가등기 담보에 관한 지문이 나왔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으면 그때는 저당권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다고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자꾸 틀려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믿으셔서. 이거는 다른 거 아닌가? 저당권하고 어떻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 지문이 나왔는데 뭔지 모르겠으면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풀면은 아주 간편한 문제예요. 저 약속했습니다. 그죠? 그럼 저당권과 뭐가 다르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일정한 뭐가요? 혹이 붙어 있다. 뭐가 하나 추가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소멸하고 정소멸하고 가등기 담보도 소멸한다. 가등기 담보는 뭐기 때문에? 저당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가 저당권이라는 말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고요. 셋다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가지고 배당 순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가 다른 경우에는 접수 번호 가지고 우열을 따져요. 따져봤더니 병이 1순위고 갑이 2순위고 정이 만약에 3순위라면 병, 갑, 정의 순서로서
뭘 받게 돼요? 배당을 받게 되고요. 여기까지 가등기 담보를 뭐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급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가셔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죠? 교재 봅니다. 일단 1절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재정 목적 해가지고 653페이지에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정리해야 돼요. 적용 범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임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런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만약에 목적물의 가액이 오히려 받을 돈 채권액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때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선 지문이 반드시 한 개의 지문이 나와요.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일권,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됩니까?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죠. 변제기까지 기다렸어요. 여기서 며칠이죠? 12월 30일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뭘 하게 되냐면 실행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실행 통지라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달 동안 기다려줘야 되는데 요 2달이라는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청산기간이라고 합니다. 2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으면 이때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청산금을 지급할 때 뭘 받게 되냐면 본등기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받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고요. 이 본등기 서류를 이용해서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고요.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좀 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변제기가 지난 후에 실행통지라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됩니다. 실행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실행통지를 하게 되는데 실행통지의 내용은 뭐냐면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먼저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빼게 되냐면 자신의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해야 청산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이게 좀 바뀌었구나, 그죠? 갑이 뭐죠? 소유자고
을이 뭐죠? 가등기 담보권이죠. 을이 갑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고 병이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3천이고 정이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요 목적물의 가액이 1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 5천에다가 자신이 받을 채권액 얼마죠? 1억.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 뭐죠? 3천. 합산해서 공제하면 청산금의 액수가 얼마가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유는 을보다 선수인인 병의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 3천만 원을 앞으로 누가 갚아야 돼요? 을이 갚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청산금을 계산할 때 공제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가담법의 키는 뭐죠? 이 부분입니다. 요것만 이해되면 돼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객관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평가한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청산금의 액수를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또 누구한테 통지해야 되냐면 정한테 통지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 수액 가지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 2천만 원이라는 청산금의 액수가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뭘 하면 되냐면 경매를 신청하면 되고요. 만약에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 입장에서는 청산금의 액수가 2천만 원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할 수는 없어요. 돈 다 달라고 다툴 수는 없고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면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 뭘 하면 돼요? 경매를 신청하면 되고요. 조심할 것은 아직 정해채권의 변제기가 뭐 하지 않았더라도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당기 담보법에서는 먼저 뭐죠? 개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저당권인데 뭐로 취급한다고요? 저당권.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도 할 수 있는 뭐죠? 특수한 저당권이라는 점. 이걸 깔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요 세 가지하고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에서 요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63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요. 두 문제겠죠? 663페이지 대표 예제입니다.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권도 뭐예요? 저당권이니까요. 2번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가등기 담보권 소멸한다. 5. 왜냐하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요. 3번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5. 4번 X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적의 돈이 도래 전이라도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액수가 잡을 수는 없고 청산기간 내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4번도 뭐죠? 5점.
5번 청산기간 전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많은 부분, 지문의 많은 부분이 가등기 담보권 기본적으로 뭐죠? 저당권이다라는 거에서 계속해서 지문을 양산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뭔가 다양하게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아야죠. 2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 문제죠. 2016년도. 가등기 담보들이나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1번 청산금의 평가액. 밝혀야 되겠죠. 3번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평가에 다시 말하면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고 청산금이 얼마인지 뭐죠? 통지해도 되니까 밝혀야 되겠죠. 4번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5번 담보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채권 다 통제되는데 답은 2번이거든요. 왜냐하면 후순위 담보권자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자는 뭐 할 바도 없어요? 신경 쓸 바도 없는 것이고 무조건 소멸돼야 되는 것이니까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법정지상권은 똑같습니다. 자,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돼요. 언제요? 가등기 담보가 설정될 당시. 근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669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갑니다. 일단 부동산 실명법은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제이고 반드시 사례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례를 점검해야 되는데 총 4가지 사례만 점검하면 됩니다. 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은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말은 이름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명의. 그래서 우리가 명의신탁하면 이름을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물권 변동,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명의신탁의 종류가 만약에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 또는 종중재산 또는 종교단체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뭘 하냐면 허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법의 전모입니다. 명의신탁은 뭐죠? 금지된다.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지만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뭐죠? 선이면 등기가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의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은 뭐가 돼요?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법의 전무예요. 나머지 규정들은 뭐 경과 규정이나 벌칙 규정인데 우리는 그런 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례 4가지를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이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진정한 소유자인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이름을 들려준 을을 우리가 수탁자라고 합니다.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약정도 무효고 뭐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고요,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요 병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병이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하냐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약정도 무효도 등기도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신탁자에게 있다. 따라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여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 악, 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뭘 취득하지 못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의신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명의신탁이죠. 두 번째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기가 껄끄러워서 친구인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도인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3명이 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 갑을 걸치지 않고 바로 등기됐다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인 병에게 아직도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죠? 매도인. 매도인 병에게 소유권이 아직도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은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는 갑인데 갑과 을 간의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직접 을에게 이전 등기해 달라거나 말소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냐면 채권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의 채권을 근거로 해서 병의 소유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병을 대위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그때는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이유는 매도인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명의신탁이죠. 갑이 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을과 만나가지고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내가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직접 사라 위임까지 해가지고요. 명의수탁자인 을이 매도인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으면 명의수탁자가 뭐까지 하고 있죠? 계약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물론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또 병과 을에서 온 이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무효지만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면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을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뭐하게 되냐면 기속되게 됩니다. 누구 거죠? 수탁자 거죠. 왜요?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내 거니까 내놓으라는 얘기에서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내가 준 돈 내놔라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계약 명의신탁이 뭐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한 경우를 우리가 뭐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가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까지죠. 일단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극복하는 방법은 뭐죠?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뭐가 키가 되냐면 누가 소유자인지가 다 다르죠. 세 가지가 소유자가 다 누구인지 다 달라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를 깨달으면 이 부분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자가 명의신탁은 누구 거죠? 신탁자 거. 삼자가 명의신탁은 누구 거죠? 매도인 거. 계약 명의신탁은 누구 건가요? 수탁자 거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곱씹어보셔서 이게 이래서 이 인간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자, 명의신탁이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있죠. 부부, 종중재산, 종교단체입니다. 참고로 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허용하느냐. 괜히 말 꺼낸 것 같기도 한데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 아닌 사단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등기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따라서 종중은 권리 능력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등기 당사자 능력은 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요? 종중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어디 그러냐 말이죠. 대부분 뭐예요? 종손이나 대표자 아니면 종원들의 공유로 등기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건 뭐죠? 명의신탁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 처벌이 따라요.
벌금 2억 원 이하의 벌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이 너무 뿌리 깊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처벌하게 되면 반발이 너무 극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중에 대해서는 명예시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또 교회에서 난리 난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다. 그죠? 교회 재산도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뭐죠? 신도들의 충유고, 교회도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니까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둔산동 교회 그러면 등기 명의를 뭐라고 해야 돼요? 둔산동 교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 다 뭐죠? 명의신탁인 거예요. 처벌하면 또 어떻게 해요? 난리 나겠죠. 악마에 물러가라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또 부부에 대해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부부, 종중,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세금 표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유효한데,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는데,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부부예요. 또 세금 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럼 누구 거냐? 약정이 유효하다는 말은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게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누구 거란 얘기예요? 갑의 것이라는 얘기고요. 이름만 빌린 거잖아요. 그죠? 또 등기가 유효하다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얘기니까 누구 거가 돼요? 을 거다라는 논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로 나눕니다. 대내적으로는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거기 때문에 수탁, 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봐요. 다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혹시라도 나오면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갑과 을만 등장했으면 누구 거요? 갑 거. 등장인물이 뭐죠? 제3자 병이 등장했으면 누구 거요? 을 거.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내부적으로 누구 겁니까? 신탁자인 갑의 소유고, 대외적으로 누구 겁니까? 수탁자인 을의 소유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연습은 해야 되지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례를 요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부동산 실명법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확인지 한번 풀어볼까요? 670페이지입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한 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 적용되겠죠. 니은번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뭐 더 적용되겠죠. 명의신탁이니까. 디귿번 을 명의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호를 위한 가등기다. 이것도 뭐죠? 명의신탁입니다. 따라서 부분지, 종중재산인지, 종교단체인지 이런 거 없으니까 뭐죠? 다 적용돼야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한 장을 넘기시면 672페이지에 대표지가 나오죠.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막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바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건데, 일단 여기 한번 그려보면 지금 갑과 병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을에서 병으로 뭐죠? 매매. 뭐가 이루어졌죠? 경매가 이루어졌고, 병으로 일종의 뭐죠?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임을 알 수가 있고요.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5점.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병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원래 계약 명의신탁이라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매도인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뭐죠? 경매죠. 매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경매.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을이 파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뭐죠?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뭐 채무자인 을이 뭐 명의신탁 사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을이 악이라 하더라도 따질 필요 없이 병의 등기는 뭐 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니은번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병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다. 왜냐하면 경매가 됐을 때 매도인인 채무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점. 자,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위임은 무효죠. 따라서 을이 뭘요? 소유권 자체를 병이 취득했다면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뭐 요구할 수는 없지만 준 돈 내놔라.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으므로 옳은 것은 뭐죠? 기억 디귿해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망의 뭐죠? 기본서를 다 끝났습니다. 그죠? 아무 타적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서 한 2번 내지 3번 했는데 일단 기본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교과서라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요약집 들어가겠죠. 요약집을 만약에 이거를 요약집을 다 보면 몇 점 맞을 수 있을까요?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요약집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과서를 먼저 등한히 할 필요는 없고 하면 안 되고요. 요약집에 내어 있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외우는 건 하지 마시고 기본서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서는 뭐죠? 교과서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뭐죠? 놓지 않고 계속 봐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하고요. 요약집을 보는 이유는 뭐죠?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본다는 의미니까 그것도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요약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